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입니다. 제 안타까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명절이면 늘 그렇듯 저는 새벽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손이 저려오고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차례상만큼은 소홀히 할 수 없었어요. 돌아가신 남편 앞에, 그리고 제 아들 가족 앞에 차려놓을 상이니까요. 냉장고 제일 안쪽에서 낡은 검은 그릇을 꺼냈습니다. 40년도 더 된 녹그릇이에요. 가장자리는 닳아서 반질반질하고 군데군데 흠집이 나 있지만 저는 이 그릇이 좋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나고 빚더미 속에서 혼자 아들 키울 때도 이 그릇만은 팔지 않았거든요. 그때 이 안에 담긴 건 밥 한 공기가 아니라 살아야 한다는 의지였습니다. 어머니, 그 그릇 또 쓰시게요? 부엌 문이 열리고 며느리 수연이가 들어왔어요. 얼굴엔 짙은 화장, 손엔 명품 핸드백. 제 눈엔 늘 어색해 보이지만 아들이 좋아하니 참아왔습니다. 응, 이게 제일 든든하단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수연이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정말 촌스럽네요. 요즘 누가 저런 그릇 씁니까? 백화점 가면 예쁜 거 천지인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촌스럽다고? 이 그릇이?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수연아, 이 그릇은 그냥 그릇이 아니야. 내 남편이 어릴 적에. 어머니, 그런 옛날 얘기 말고요. 오늘 손님들 오는데 제대로 된 그릇 좀 써주세요. 창피해요. 창피하다고요. 제 삶이, 제가 지켜온 것들이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아들 태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수연이 말이 맞아요. 그 그릇 좀 치우세요. 오늘 병원 선배님들도 오시는데. 아들까지. 저는 그릇을 꼭 쥐고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알겠다. 결국 저는 검은 그릇을 다시 찬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가 사온 새 그릇들을 꺼내 상을 차렸어요. 반짝이고 깨끗하고 값비싼 그릇들. 하지만 제 눈엔 텅 비어 보였습니다. 손님들이 왔을 때 모두들 역시 강 선생님 댁은 품격이 다르다며 칭찬했어요. 수연이는 뿌듯한 표정으로 웃었고 태민이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엄마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치운 건 그릇이 아니라 제 존재 그 자체였다는 걸.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설거지를 마친 뒤 저는 혼자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그릇을 꺼내 한참을 바라봤어요.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릇은 대답이 없었지만 제 눈에선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것을. 며칠 뒤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지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될 거라는 것을. 가족이란 이름 아래 당신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참아왔습니까? 명절이 지나고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시장에 다녀오는 길에 백화점 앞을 지나쳤어요. 쇼윈도에 진열된 그릇 세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연이가 그토록 좋아하던 그 브랜드였죠. 한 세트에 200만 원. 가격표를 보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가 시장 새벽 반찬 장사로 한 달 동안 벌어야 하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이걸 사다 주면 수연이가 조금은 달리 볼까요? 제 마음을 알아줄까요? 결국 저는 그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거실에서 수연이가 소파에 앉아 손톱을 다듬고 있었어요. 수연아, 이거 내가 좋아하던 그릇이지? 사왔어.
쇼핑백을 내밀자 수연이의 눈이 잠깐 커졌습니다. 하지만 곧 시큰둥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아, 그래요? 근데 어머니, 이거 구형이잖아요. 요즘은 신상이 나왔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미안하다. 괜찮아요. 그냥 다용도실에 넣어둘게요. 다용도실이요. 200만 원짜리 그릇을 제 한 달 월급을 쓸 곳이 다용도실이라니요. 저녁 무렵 태민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을 끓여놨어요. 오래 끓여서 뼈가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엄마, 저녁 먹었어요. 병원에서. 아, 그래.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엄마, 요즘 매번 이렇게 많이 해놓으시는데 저희 둘이 다 못 먹어요. 음식물 쓰레기만 나오잖아요. 태민이의 말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미안하다, 아들. 엄마가 생각이 짧았네. 그리고 엄마. 태민이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 검은 그릇 말인데요. 진짜 이제 좀 버리세요. 명절 때도 창피했어요. 버리라고요? 태민아, 그 그릇은. 엄마, 저 이제 40이에요. 의사고 사회적 지위도 있어요. 근데 명절 때마다 그런 낡은 그릇 꺼내시면 솔직히 제 체면이 서질 않아요. 체면. 그게 중요한 거였구나. 그때 수연이가 거실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새 그릇 살 돈 드리면 되잖아요. 어머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사드릴게요. 돈으로 사라고요. 제 마음을, 제 기억을, 제 삶을 돈으로 사라고 했습니다. 아니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수연이와 태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 고집 진짜세요. 그냥 몰래 버릴까? 그래도 되겠어? 나중에 난리 나면 어쩌려고. 에이, 나중에 제가 새 거 사드렸다고 하면 되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찬장을 열고 검은 그릇을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 그릇은 더 낡아 보였습니다. 흠집투성이고 빛도 바랬어요. 하지만 제 손에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넌 알지? 넌 알아줄 거지? 그릇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누가 전화를 걸까요? 여보세요? 한정숙 씨 맞습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묵직하고 어딘가 위협적인. 네, 그런데 누구시죠? 오랜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정훈. 그 이름. 30년 전 남편이 남긴 빚의 주인.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가라앉히며 물었습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저는 빚다 갚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아닙니다. 새로운 빈말입니다. 당신 아들이 진 빈말이에요.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검은 그릇이 제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금이 갔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과거는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특히 빚은. 전화가 끊긴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검은 그릇을 주워들었어요. 금이 갔지만 아직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요. 이정훈.
그 이름만 떠올려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건 태민이와 천문학적인 빚뿐이었어요. 이정우는 그 빚의 주인이었습니다. 매달 찾아와 문을 두드렸죠. 때론 새벽에, 때론 한밤중에. 한정숙 씨, 오늘은 얼마 갚으실 겁니까? 그때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반찬을 팔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아파트 청소를 했어요. 태민이는 혼자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엄마, 언제 와?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돈 벌어서 맛있는 거 사줄게. 하지만 맛있는 건 커녕 학교 준비물도 제때 사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어요. 10년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이정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는 만날 일 없겠네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제 아들 때문에. 다음 날 아침 저는 태민이를 불렀습니다. 태민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태민이는 출근 준비를 하며 시계를 봤어요. 엄마, 빨리 말씀하세요. 늦어요. 내가 이정훈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니? 순간 태민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엄마한테 전화했어. 내가 빚을 졌다고. 태민이는 한숨을 쉬며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엄마, 그건 사실이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빌렸니? 5억입니다. 5억. 귀가 멍해졌습니다. 5억? 태민아, 그게 무슨 돈이니? 내가 의사면서 왜 그런 돈을? 병원 확장 때문에요. 엄마는 모르시겠지만 요즘 병원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더 큰 병원, 더 좋은 장비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도 왜 하필 그 사람한테? 은행은 담보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제 명의로 된 재산이 없잖아요. 엄마가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엄마 재산을 담보로 쓰려고? 태민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태민아, 엄마가 그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지 너도 알잖니?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얼마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좀 쉬세요. 제가 잘 관리할게요. 관리? 내가 빚을 5억이나 졌는데? 그건 투자예요. 투자. 병원이 잘 되면 다 갚을 수 있어요. 만약 안 되면? 태민이는 가방을 다시 들었습니다. 엄마, 저 늦었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태민아. 하지만 아들은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0년 전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이번엔 아들 때문에. 그날 오후 문 앞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정훈. 그는 30년 전보다 살이 쪘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똑같았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오랜만입니다, 한정숙 씨.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드러움 뒤에 숨은 날카로운 칼날을요. 무슨 일로 왔습니까? 당연히 돈 때문이죠.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문을 막아섰습니다. 여기서 얘기하죠. 이정우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해요. 당신 아들이 제게 5억을 빌렸습니다. 이자는 월 3%, 6개월 후 일시불 상환 조건이었죠. 그게 언제였습니까? 벌써 5개월 전입니다. 다음 달이면 기한이에요. 다음 달.
한 달 후면 5억을 갚아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갚을 겁니다. 정말요?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병원 경영이 그리 순조롭지 않던데. 이정우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당신 아들이 쓴 차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 설정 동의서도요. 담보요? 네. 당신 명의의 빌딩과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서명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제 도장 없이는, 물론 아직 정식으로 등기되진 않았죠. 하지만 당신 아들은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겠다고. 이정훈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한정숙 씨, 30년 전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빚을 갚았는지 저도 압니다. 그러니 이번엔 쉽게 가시죠. 무슨 뜻입니까? 빌딩 소유권을 넘기세요. 그럼 아들은 무사합니다. 안 그러면.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협박은 명확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이정우는 명함을 문틈에 끼워두고 떠났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빌딩. 제가 3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산 그 빌딩. 태민이 대학 갈 때, 결혼할 때, 병원 개업할 때, 그 모든 순간을 위해 지켜온 것. 그걸 넘기라고요? 그날 밤 태민이가 퇴근했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내가 엄마 빌딩을 담보로 잡았니? 태민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차피 나중엔 제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차피 내 거라고. 그게 아들이 어머니한테 할 말이었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배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엔 제 거잖아요. 아들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확히 알아야겠다고. 태민이가 대체 무슨 상황에 처했는지. 태민이가 출근한 후 저는 아들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어요. 아들의 사생활을 존중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였으니까.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은행 서류들, 병원 계약서들, 그리고 한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이정훈과의 차용증이었습니다. 금액 5억 원정.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두 번째 문서. 담보 제공 동의서. 제 빌딩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제 도장이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저는 이런 문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어요. 세 번째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건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매도인 한정숙, 매수인 윤수연,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계약 날짜는 석 달 전. 금액은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20억. 이게 대체. 순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며느리 수연이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얼굴엔 당황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웃고 있었죠. 수연아, 이게 무슨 문서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매매 계약서요. 내가 언제 이 집을 팔았니? 팔았잖아요. 석 달 전에. 나는 그런 적 없어. 어머니 도장이 있는데요. 수연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석 달 전 명절 때 어머니가 술 드시고 잠드셨을 때 제가 도장 좀 빌렸어요. 뭐라고? 태민 오빠가 급하다고 했거든요. 병원 확장 계약 날짜가 임박했다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또 걱정하실까봐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게 말이 되니? 내 재산을 내 허락도 없이? 어차피 나중엔 태민 오빠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며느리니까 반은 제 거고요. 수연이의 목소리엔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연아, 이건 범죄야. 사문서 위조라고. 그럼 신고하세요. 뭐, 경찰에 신고하시든지 법원에 가시든지. 하지만 그러면 태민 오빠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수연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정훈 씨가 고소할 거예요. 사기죄로. 담보 없이 5억을 빌렸으니까. 태민 오빠는 의사 면허 박탈되고 감옥 갈 거예요. 그럴 리가. 어머니가 선택하세요. 아들의 미래를 지킬 건지 아니면 빌딩을 지킬 건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이러니? 우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잘못? 아무것도요. 수연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전 그냥 제 인생을 살고 싶을 뿐이에요. 태민 오빠 만났을 때 의사 사모님이 되면 좋은 삶을 살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낡은 그릇으로 밥 먹고 명품 하나 사는 것도 눈치 보고. 우리가 언제 눈치를 줬니? 매번이요. 돈 아껴라, 검소하게 살아라. 어머니 세대는 그렇게 사셨겠죠. 근데 저는 싫어요. 수연이가 일어나 거울을 보며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어머니의 빌딩은 이제 제 명의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등기도 이미 넘어갔고요. 변호사도 다 확인했어요. 등기까지? 네. 석 달 동안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구나. 평생 모은 재산이, 제 땀과 눈물이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태민이도 아니? 당연히 알죠. 누가 계획했는데요. 수연이의 대답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내 아들이? 어머니, 감상적으로 굴지 마세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거 지금 받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태민 오빠 인생도 구하는 거고. 수연이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이 집도 곧 비워주셔야 해요. 빌딩 매각하면 새 주인이 들어올 테니까. 일주일 안에 나가실 곳 알아보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울지도 못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비어버렸습니다. 저녁 무렵 태민이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 있었어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엄마, 왜 그래요? 얼굴이 왜 그래? 태민아.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니? 태민이가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연이가 말했구나. 대답해. 내가 엄마 도장을 위조했니? 위조가 아니라 빌린 거예요. 허락도 없이?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된다는 거 뻔하잖아요. 그럼 훔친 거잖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소리 질러본 적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는 뭐예요? 평생 너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게 보답이야? 보답? 엄마가 원해서 키운 거잖아요. 태민이도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고생한 거 알아요. 근데 그게 제 잘못인가요?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가난하게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태민아, 전 이제 성공하고 싶어요. 더 이상 한정숙 아들로 살고 싶지 않아요. 강태민 의사로 살고 싶다고요. 태민이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빌딩은 제가 잘 관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너 정말 그러고도 내 아들이니? 태민이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엄마도 이제 좀 놔주세요. 전 더 이상 엄마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에 텅 빈 마음으로.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그 검은 그릇을 꺼냈습니다. 금이 가고 낡았지만 여전히 제 손에 있었어요. 이제 너밖에 없구나. 그릇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제 인생을, 제 존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배신당한 후에도 어머니는 아들을 지키려 합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사흘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어요.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내가 뭘 위해 살았나?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손이 트고 발이 얼어도 참았던 그 시간들.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고, 아들만 잘 되면 된다고 버텼던 그 세월들. 그게 이런 결말을 맞이하다니. 나흘째 되던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숙 씨 계세요? 이정훈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 두드렸습니다. 정숙 씨, 저 압니다. 안에 계신 거. 문 열어주세요. 결국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정훈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오랜만에 뵙네요.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로 왔습니까? 당연히 계약건 때문이죠. 이정훈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막을 힘도 없었어요. 앉으시죠. 그가 소파에 앉으며 서류를 내놨습니다. 보시다시피 빌딩은 이미 며느리분 명의로 넘어갔더군요. 참 빠르게 일 처리를 하시네요. 대개 가족분들이.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빌딩만으로는 5억이 안 돼요. 시세로 계산하면 4억 정도. 이정훈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머지 1억과 이자 4,500만 원. 합쳐서 1억 4,500.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아들이 갚을 겁니다. 정말요? 아들분이 그럴 능력이 될까요? 이정훈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아들분 병원 경영 상태가 좋지 않더군요. 환자는 적고 경쟁은 치열하고 최근 3개월간 적자예요. 그 서류에는 태민이 병원의 재무제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방법이야 많죠. 중요한 건 아들분이 1억 4천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정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정숙 씨, 제가 제안을 하나 하죠. 당신 명의로 된 예금이 있잖아요. 그걸로 갚으세요. 그 돈은 아들 결혼할 때, 손주 태어날 때 쓰려고 모아둔 거라는 거 압니다. 근데 지금 그런 거 따질 때예요?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돈까지 가져가면 저는 뭘로 살아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닙니다. 이정훈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틀 드리겠습니다. 이틀 안에 입금하시든지 아니면. 그가 일어섰습니다. 아들분 병원 압류하고 의사 면허 정지 신청하겠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도 하고요. 잠깐만요. 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그러니 아들만은 이틀입니다. 그때까지 입금 확인 안 되면 다음 수순 밟겠습니다. 이정훈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예금. 제가 마지막으로 남겨둔 돈. 2억 5천만 원. 태민이가 결혼할 때 주려고, 나중에 손주 낳으면 교육비로 주려고, 그리고 제가 아플 때 병원비로 쓰려고 모아둔 돈. 그것까지 주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아들이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낫겠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1억 4,500만 원 인출하시겠습니까? 창구 직원이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네.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시죠? 요즘 노인분들 타겟으로. 아닙니다. 제 결정입니다. 돈을 인출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돈이 나가면 통장에는 1억 남짓만 남습니다. 그것도 얼마 못 가겠죠. 이 집도 나가야 하니까 전세금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이니까. 저는 이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 준비됐습니다. 계좌번호 주세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입금을 마쳤습니다. 1억 4,500만 원.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제 됐습니다. 이정훈은 더 이상 태민이를 괴롭히지 않겠죠. 저는 태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민아. 엄마, 왜요? 이정훈한테 남은 돈 다 갚았어. 이제 걱정하지 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요? 응. 엄마 예금으로. 태민아, 이제 됐어. 내 병원도 지킬 수 있고 면허도 괜찮을 거야. 저는 울먹였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내가 무사하면 돼. 그런데 태민이의 대답은 제가 기대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 감사하긴 한데요. 응? 집은 언제 나가실 거예요? 빌딩 새 주인이 일주일 후에 들어온대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민아, 지금 뭐라고 한 거니? 아, 그게. 엄마 때문에 빌딩 매각이 늦어지면 안 되거든요. 계약금도 받았고. 그러니까 빨리 나가주시면. 엄마가 지금 너 때문에 마지막 재산까지 다 썼는데 그게 할 말이야? 그건 엄마 선택이잖아요.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뭐? 엄마, 저 바빠요. 끊을게요.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을 지키려고 했는데 아들은 저를 버렸습니다. 그날 밤 수연이가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안 나가셨어요? 수연아, 엄마가 이정훈한테 돈 다 갚았어. 이제 태민이는 괜찮을 거야. 아, 그거요? 알아요. 태민 오빠한테 들었어요. 수연이가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근데 어머니, 그거랑 별개로 집은 비워주셔야죠. 여긴 이제 제 건물이에요. 수연아. 그리고요, 어머니. 수연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정훈 씨가 또 연락 왔더라고요. 빌딩 담보로 빌린 돈이 있는데 그 이자가 밀렸대요. 어머니가 좀 내주시면 안 돼요? 뭐라고? 제 명의로 넘어오긴 했는데 이전 채무는 어머니 책임이래요. 법적으로. 그게 무슨 2천만 원이요. 다음 주까지요. 수연이가 일어섰습니다. 참 어머니. 짐 싸실 때 그 낡은 그릇들은 버리고 가세요. 쓰레기 처리비 아깝잖아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려고 했던 건 아들이 아니라 괴물이었다는 걸. 제가 평생 키운 건 자식이 아니라 배신자였다는 걸.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등을 돌릴 사람도 의지할 곳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다. 흔들리는 유산. 포기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웠어요.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아니,
어쩌면 각오를 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각오.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난 후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상자였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했을 때 계약서, 태민이 출생신고서, 그리고 빌딩 매매 계약서 원본. 제가 20년 전에 피땀 흘려 산 그 빌딩. 등기부등본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천천히 읽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빌딩 소유권에 특약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본 부동산은 소유자 사망 시 지정된 수혜자에게만 상속될 수 있으며 생전 양도 시 반드시 공증인 입회 하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이건 제가 빌딩을 살 때 변호사가 권했던 조항이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안전장치를 해두세요. 나중에 사기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었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겠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색했어요. 부동산 사기, 도장 위조, 계약 무효. 여러 법률 정보가 나왔습니다. 본인 동의 없는 부동산 거래는 무효이며 형사 고소 가능. 위조된 서류로 이루어진 등기는 취소 신청 가능.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이지만 저는 곧바로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상담 가능할까요? 급한 일이라서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어요. 이제 시작이다. 오후 2시 법무사 사무실. 젊은 법무사가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분이 어머니 도장을 위조해서 부동산을 빼돌렸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셨어요? 아직요. 법무사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저는 빌딩 주소를 말했습니다. 법무사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어요. 그리고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여기 등기부등본이 떴습니다. 소유자 윤수연. 등기 날짜 3달 전. 이미 등기가 넘어갔네요. 그럼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등기가 넘어갔어도 사기나 위조로 이루어진 거래라면 무효 소송을 걸 수 있어요. 특히 본인 동의 없이 도장을 사용했다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일단 경찰에 고소장을 내세요. 사문서 위조와 사기죄로. 그리고 동시에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소송, 돈이 많이 들겠죠? 법무사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 선임비만 2천에서 3천 정도 들어요. 소송 기간도 최소 1년은 봐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상대방이 아드님 부부시잖아요. 가족 간 소송은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고소한다. 며느리를 범죄자로 만든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어머니, 제 개인적인 조언을 드리자면요.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 간에는 합의를 보시는 게 낫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가족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요. 아드님과 한 번 더 대화해 보세요. 그게 통할 것 같으세요? 최소한 시도는 해보셔야죠.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소송을 걸면 이길 수도 있다. 하지만 가족은 완전히 깨진다. 소송을 안 걸면 재산은 잃지만 혹시 아들이 마음을 돌릴 수도. 아니, 그럴 리 없겠죠.
이미 아들은 저를 버렸으니까. 그날 저녁 저는 태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민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우리 한번 만나자. 얘기 좀 하자. 지금 병원 바쁜데요. 제발. 엄마 부탁이야. 한참의 침묵 끝에 태민이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봐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 고맙다, 아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 기회. 아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카페. 태민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앉으세요, 엄마. 저는 태민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엄마, 무슨 얘기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빨리 말씀하세요. 태민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금까지 너한테 뭘 잘못했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엄마가 널 키우면서 학대했니? 굶겼니? 때렸니? 그런 적 없죠. 그럼 왜 이러니? 왜 엄마한테 이렇게 하니? 태민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제 가정이 있고 제 미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엄마를 버리는 거니? 버리는 게 아니라 독립하는 거예요. 독립? 엄마 재산 다 빼앗아 가는 게 독립이야? 태민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 재산 어차피 제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지금 받는 거랑 나중에 받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내가 엄마 죽기를 바라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태민이가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엄마는 자꾸 감정적으로 몰아가는데 전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병원 살리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어차피 엄마 거니까. 어차피 엄마 거니까 마음대로 써도 된다? 태민아, 엄마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너 양심이 안 아프니? 태민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파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말에 저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대화로는 안 되는구나. 알았어. 엄마가 이해할게. 저는 일어섰습니다. 태민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 엄마는 너를 끝까지 사랑했어. 엄마. 근데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겠다.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싶습니다. 무슨 건으로요? 사문서 위조와 사기죄입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피고소인 성함은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썼습니다. 윤수연, 강태민. 제 아들 이름을. 어두운 만찬. 마지막 식사는 언제나 가장 쓰라립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죄책감은 없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집에 들어서니 현관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보낸 거였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이사용 박스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한 장.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짐 정리해 주세요. 새 주인이 일요일에 들어옵니다. 차갑고 간결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구겨서 버렸어요. 그리고 대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태민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요일 저녁 6시, 우리 집에서 가족 만찬을 하자. 엄마가 마지막으로 밥 차려줄게. 수연이도 데리고 와. 문자를 보내고 한참을 기다렸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답장이었지만 오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다시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싶습니다. 소송 준비해 주세요. 고소장은 접수하셨어요? 네, 어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변호사님과 상담 잡아드릴게요.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 나이 지긋한 여성 변호사가 제 사연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최소 1년, 길면 2년도 가능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도 받으셔야 하고 증인으로도 여러 번 법정에 서셔야 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가족을 상대로 한다는 게 이미 가족은 끝났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길로 가실 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지막 자존심이니까요. 일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 준비했어요. 시장에 나가서 가장 좋은 재료들을 샀습니다. 한우, 신선한 야채, 제철 과일들. 마지막 만찬이니까요. 그리고 부엌 찬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 그릇들을 꺼냈습니다. 금이 가고 낡았지만 저는 그 그릇들로 상을 차리기로 했어요. 일요일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민이와 수연이가 왔어요. 어서 와. 저는 최대한 밝게 말했습니다. 앉아. 엄마가 음식 다 차려놨어. 태민이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짐은 안 쌌어요? 아직. 천천히 할게. 엄마, 내일이 마지막인데. 알아. 걱정 마. 상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음식들을 담은 건 모두 검은 그릇들이었습니다. 수연이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또 그 그릇 쓰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마지막이잖니. 마지막이면 더 좋은 걸 쓰시지.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저는 밥을 떠서 태민이 앞에 놓았습니다. 많이 먹어. 태민이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선뜻 입에 넣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갑자기 밥 먹자고 부르고. 가족이 헤어지는데 마지막으로 같이 밥은 먹어야지. 헤어진다뇨. 그냥 엄마가 이사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 이사지. 저는 웃었습니다. 근데 이사 가면 우리 자주 못 보겠지? 그야 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에 따라. 전세 알아봤어. 경기도 쪽에 작은 방 하나. 거기서 살 것 같아. 수연이가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네요. 혼자 살기엔. 그래, 혼자 살기엔. 저는 국을 떠서 그들 앞에 놓았습니다. 많이 먹어. 엄마가 마지막으로 차려주는 밥이야. 태민이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엄마, 자꾸 마지막 그러시는데 왜 그러세요? 불편해요. 불편해? 사실을 말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무겁게 하면 밥이 넘어가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를. 한때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그럼 편하게 얘기할까? 네. 경찰에 고소장 넣었어. 너희 둘 다.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사문서 위조, 사기죄로 고소했어. 변호사도 선임했고 소송 준비도 다 끝났어. 태민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을. 앉아. 밥 먹자고 불렀잖아. 앉긴 무슨. 엄마가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수연이도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지금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내일이면 경찰에서 연락 올 거야.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태민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짓이에요? 진짜 아들을 경찰서에 보내시게요? 내가 먼저 엄마를 거지로 만들었잖아. 거지요? 저희가 언제? 빌딩 빼앗아가고 돈 다 빼내고
집에서 쫓아내면 거지 아니고 뭐니? 수연이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저희도 변호사 있어요. 그래, 법정에서 보자. 그리고 수연아.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위조한 서류 다 증거로 제출했어. 필적 감정도 신청했고 곧 결과 나올 거야. 수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저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넌 범죄자니까. 어머니야말로 조심하세요.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도 있어요. 해봐. 나는 증거가 있어. 태민이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미쳤어. 진짜 미쳤어. 엄마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나도 내 아들이 이럴 줄 몰랐어. 저는 검은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그릇 기억하니? 내가 어릴 때 이 그릇에 밥 담아줬어. 내가 아플 때 이 그릇에 죽 끓여줬고. 엄마, 그만해요. 이제 이 그릇은 내가 가져갈 거야. 나머지는 다 너희가 가져. 빌딩도 돈도 집도. 근데 이 그릇만큼은 내 거야. 저는 그릇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증명할 거야. 누가 도둑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수연이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태민이도 따라 나가려다가 멈춰 섰어요.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이미 후회해. 널 이렇게 키운 걸. 태민이가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차려놓은 밥상 앞에. 아무도 먹지 않은 음식들 앞에.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히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서 검은 그릇에 담긴 밥을. 진실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순간에 터집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지 사흘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정숙 씨 맞으시죠? 참고인 조사 일정 잡으려고 합니다. 네,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도장, 통장 사본, 빌딩 매매 계약서 원본, 그리고 수연이가 위조한 문서들. 모든 증거를 가방에 넣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 형사과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중년의 형사가 제 앞에 앉았어요. 한정숙 씨, 고소 내용 확인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도장을 위조해서 부동산을 빼돌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증거 있으세요? 저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원본 계약서고요. 이게 위조된 계약서입니다. 필적이 다른 걸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형사가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확실히 다르네요. 필적 감정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통장 거래 내역이에요. 제가 동의한 적 없는데 돈이 빠져나간 기록들입니다. 금액이 상당한데요. 5억입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피고소인들도 곧 조사 나올 겁니다. 그때 대질 조사도 할 수 있어요. 꼭 해주세요.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현관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태민이었습니다. 엄마, 너도 조사받으러 왔구나.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이미 시작됐어. 고소 취하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왜 내가 취하해야 하니? 태민이가 주변을 둘러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거 계속 가면 저 의사 면허 박탈돼요. 그건 내가 생각했어야지. 엄마. 태민이가 소리쳤습니다. 경찰서 안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 지금 병원 부도 직전이에요. 환자들도 떠나고 직원들도 불안해하고. 이 상황에서 형사 사건까지 터지면 완전히 끝장이라고요. 그래서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가 빌게요.
태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내가 내 인생 다 망쳐줄 때까지 빌었어. 근데 넌 뭐 했니? 엄마 재산 다 빼앗아 갔잖아. 그건 살기 위해서였어요. 나도 살기 위해서야. 저는 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엄마. 뒤에서 태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접수됐습니다. 첫 공판은 다음 달 15일입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그 사이 저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수십 년 만에 다시 돌아온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짐을 풀면서 저는 검은 그릇들을 하나하나 꺼냈어요. 금이 간 그릇, 낡은 그릇들. 하지만 이 그릇들만은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전부니까요. 첫 공판 날, 법정에 섰습니다. 저쪽에는 태민이와 수연이,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하시죠. 제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사기 및 문서 위조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부동산을 불법으로 취득했습니다. 증거 서류들이 제출됐습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은 원고의 동의하에 정당한 절차로 부동산을 양도받았습니다. 원고는 고령으로 인해 기억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절대 동의한 적 없어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원고 진정하시고 앉으세요. 재판장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평생을 일해서 그 빌딩을 샀어요. 근데 아들과 며느리가 제 도장을 훔쳐서 빼앗아 갔다고요. 원고 측 변호사, 의뢰인 진정시키세요. 제 변호사가 저를 앉혔습니다. 어머님, 침착하세요. 제가 다 얘기할게요.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정 결과, 문서상의 서명은 원고 본인의 필적과 상이함. 상대편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평소 여러 종류의 서명을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그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은행 거래 기록을 보시면 다양한 필적이 확인됩니다. 서류가 제출됐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건 제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재판장님, 저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위조 증거입니까? 상대편 변호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원고는 모든 서류를 위조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 감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공판은 2달 후로 잡겠습니다. 첫 공판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태민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이기기 힘들어요. 포기 안 해. 엄마가 이겨봤자 뭐가 남아요? 가족은 이미 끝났고, 돈은 소송 비용으로 다 나가고. 그래도 해야 해.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존엄 때문에. 존엄요? 응. 나는 도둑한테 당한 채로 죽고 싶지 않아. 설령 져도 끝까지 싸우다 질 거야. 태민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고집불통이에요. 그래, 내가 고집불통이야. 그래서 평생 살아남았어. 저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이 없었지만 그냥 걸었습니다. 젖어도 괜찮았어요. 어차피 집도 가족도 재산도 없는 몸. 비 한 번 맞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제 안에는 불씨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불씨.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는 불씨. 그 불씨 하나로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악마는 언제나 가장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 공판을 준비하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원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굴까요? 이 동네에서 저를 아는 사람은 없는데. 문을 열자 이정훈이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한정숙 씨. 당신은 어떻게 여길 알고? 알 방법은 많죠. 이정훈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참 초라하게 사시네요. 예전 그 빌딩 주인이 맞습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이야기 좀 하러 왔습니다. 5분만 시간 내주시죠. 저는 문을 막아섰습니다. 할 말 없어요. 아들분 일로 왔습니다.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어요. 이정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어머니시네요. 아들 얘기만 나오면 반응이 달라지시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겁니까? 여기서는 좀 그러니 근처 카페로 가시죠. 이정훈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갔어요. 카페에 앉자 이정훈이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커피 드시죠. 됐습니다. 빨리 용건만 말하세요. 이정훈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봉투 안에는 태민이 병원의 재무제표가 들어있었어요. 빨간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드님 병원, 이제 한 달도 못 버팁니다. 직원 월급도 밀렸고, 의료기기 렌탈비도 연체됐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 많죠. 어머니니까. 이정훈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며느리분 신용카드 명세서입니다. 빚이 8천만 원이네요. 명품 가방에, 호텔 식사에, 해외여행에. 왜 이런 걸 제게 보여주는 겁니까? 아들분 부부가 곧 망합니다. 그럼 어머니도 알죠? 아들이 감옥 갈 수도 있다는 거.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협박입니까? 협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정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정숙 씨,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이정훈이 말했습니다. 고소 취하하세요. 뭐라고요? 소송도 취하하시고 고소도 철회하세요. 그럼 제가 아들분 빚을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탕감이요? 네. 남은 돈 1억 4천 다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대신 뭘 원하는 겁니까? 똑똑하시네요. 역시. 이정훈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동의서에 서명하세요. 빌딩 소유권이 며느리분께 정당하게 이전됐다는 걸 인정하는 문서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긴 왜요? 어차피 소송 이기기 힘들어요. 필적 감정도 애매하고 증거도 부족하고 이대로 가면 지는 겁니다. 그래도 안 해요. 그럼 아드님은 어쩌시게요? 병원 망하고 빚에 쪼들리고 나중엔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제 아들 문제입니다. 정말요? 정말 아들이 망해도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훈이 웃었어요. 거짓말 마세요. 어머니 눈빛 보면 압니다. 아직도 아들 걱정되시는 거. 당신은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돈은 이미 다 받았잖아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정훈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싫거든요. 그러니 당신이 이 서류에 서명해서 모든 걸 마무리하는 겁니다. 거절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이 명함을 테이블에 놓고 일어섰습니다. 참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죠.
아드님이 최근에 불법 대출도 받았더군요. 사채에서 이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거짓말. 거짓말이면 좋겠네요. 근데 사실입니다. 이정훈이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을 살려야 하나? 아니면 제 자존심을 지켜야 하나?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서명하면 아들은 살 수 있겠죠. 빚도 없어지고 병원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지는 겁니다. 제 재산도 명예도 존엄도 모두 잃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만약 고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취하하면 형사사건은 종결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별개예요. 그건 계속 진행됩니다. 그럼 제가 질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변호사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50대 50입니다. 증거가 애매해서요. 필적 감정도 명확하지 않고 상대편이 제출한 서류들도 그럴듯하고 그럼 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태민이었습니다. 엄마, 나 병원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 너무 못됐어. 근데 나 정말 힘들어. 저는 휴대폰을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남아 있었어요. 아들을 포기할 수 없는 어머니가.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있었습니다. 저를 배신한 아들에 대한 분노. 저는 이정훈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다시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정훈 씨죠? 한정숙 씨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이야기하죠. 좋습니다. 내일 같은 카페로 오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검은 그릇을 꺼냈습니다. 금이 간 그릇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정훈이 기대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항복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반격이었습니다. 가장 약해 보일 때가 가장 강한 때입니다. 다음 날 약속한 카페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이정훈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빌려준 거였어요. 어머님, 혹시 모르니까 대화 녹음하세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음기를 켜고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때 이정훈이 들어왔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할 말이 있어서요. 좋습니다. 커피 시킬까요? 됐습니다. 이정훈이 앉으며 웃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셨습니까? 제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이정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제 아들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세요. 그리고 사채빚도 당신이 정리해 주세요. 그 정도는 해드리죠.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이정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실을 말해 주세요. 진실이요? 당신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단순히 돈 때문은 아니잖아요. 이정훈이 잠시 망설이더니 웃었습니다. 역시 날카로우시네요. 그가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이제 끝날 일인데 말씀드리죠. 듣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드님 부부와 처음부터 짜고 한 겁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6개월 전에 아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병원 자금이 필요하다고. 근데 어머니가 돈을 안 주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죠. 제가 어머니를 압박하면 어머니가 돈을 낼 거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빌딩도 빼돌릴 수 있다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였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드님이 제게 5억을 빌렸다는 것도 반은 연극이었어요. 실제로는 2억만 빌렸죠. 나머지 3억은 허위였습니다. 그럼 제가 갚은 1억 4천은 그건 진짜 받았죠. 보너스 같은 거였습니다. 이정훈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빌딩 명의를 며느리분께 넘긴 후 그걸 제가 시세의 절반 가격에 사기로 했습니다. 아드님 부부는 당장 현금이 필요하니까 팔 수밖에 없죠. 미쳤죠. 근데 완벽한 계획 아닙니까? 이정훈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 이제 서명하시죠. 그럼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완벽한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었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뭡니까? 제 아들이 처음부터 저를 속일 생각이었습니까? 그야 당연하죠. 아드님 표현을 빌리자면 어머니는 고집불통이라 정상적인 방법으론 돈을 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제 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기로 한 겁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명하죠. 잘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서류에 펜을 댔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았어요. 대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정훈 씨, 한 가지 실수하셨어요. 실수요? 방금 하신 말 다 녹음됐습니다. 이정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증거입니다. 당신이 제 아들과 공모해서 저를 사기친 증거. 이정훈이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빨리 가방에 넣었어요. 소용없습니다. 이미 클라우드에 백업됐어요. 제 변호사도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고요. 이 여자가 지금 이정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앉으세요. 아직 할 말 남았어요. 당신 지금 큰 실수했어요. 실수한 건 당신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기 공모, 공갈, 협박을 모두 자백했어요. 이 녹음 파일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될 겁니다. 이정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하죠. 저는 서류를 찢었습니다. 지금 당장 빌딩 소유권을 제 명의로 돌려놓으세요. 그리고 제 아들한테 받은 돈도 다 돌려주세요. 미쳤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안 그러면 이 녹음 파일 경찰에 제출합니다. 그럼 당신은 최소 5년은 감옥 가요. 이정훈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협박입니까? 협박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당신이 먼저 제게 제안했잖아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틀 드리겠습니다. 이틀 안에 모든 걸 원상복구하세요. 안 그러면 경찰서 갑니다. 한정숙 씨, 그리고 제 아들한테도 전하세요. 엄마가 만만한 사람 아니라고.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짜릿했어요. 제가 이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다 들으셨죠? 네,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공모 사기를 자백했으니 형사 사건으로도 충분하고 민사소송도 무조건 이깁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이 남아 있었어요. 아들과의 대면이. 그날 밤 태민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집으로 와. 수연이도 데리고. 할 말 있어. 한참 후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와서 알게 될 거야. 다음 날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민이와 수연이었습니다. 둘 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들어와.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부르신 거예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정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사실 저는 아드님 부부와 처음부터 짜고 한 겁니다. 태민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연이는 뒤로 물러섰어요. 녹음이 끝나자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사실이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무거운 침묵이. 그리고 마침내 태민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태민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수연이는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수연아, 너도 앉아. 저는 서 있을게요. 앉으라고 했어. 제 목소리에 수연이가 깜짝 놀라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다 사실이니? 처음부터 너희가 이정훈이랑 짜고 엄마를 속인 거니? 태민이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내 입으로 말해. 사실이에요. 태민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돈만 빌리려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안 주실 것 같아서 이정훈 씨한테 상담했고, 그가 이 방법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엄마 도장을 훔치고 서류를 위조하고 빌딩을 빼돌린 거구나.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근데 병원이 정말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선택도 있었잖아. 도와달라고 사정하는 선택도 있었고. 말씀드려도 안 도와주실 거잖아요. 태민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돈 아껴라, 검소하게 살아라. 병원 확장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셨어요? 분수에 맞게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잘못된 말이니? 잘못됐죠. 전 의사예요. 성공하고 싶었어요. 더 큰 병원, 더 좋은 장비, 더 많은 환자.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엄마 재산을 훔쳐도 된다는 거니? 태민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수연이를 바라봤어요. 너는 어떠니? 할 말 없니? 수연이가 턱을 들었습니다. 저는 후회 안 해요. 뭐라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부터 어머니가 싫었어요. 수연이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늘 꼰대 같은 얘기만 하시고, 명품 하나 사면 눈치 주시고, 친구들 만나면 뭐라 하시고. 저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재산을 빼앗은 거니? 빼앗은 게 아니라 받은 거예요. 어차피 태민 오빠가 상속받을 거 미리 받은 것 뿐이에요. 미리 받은 거라고? 저는 웃었습니다. 허탈하게. 너희는 정말 모르는구나. 그 재산이 어떻게 모아진 건지.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검은 그릇을 들고 돌아왔어요. 이거 봐. 이 그릇. 엄마, 그 그릇은 이제. 닥쳐. 내 말 들어. 저는 그릇을 그들 앞에 놓았습니다. 이 그릇은 40년 됐어. 내 아빠가 죽고 빚더미 속에 남겨졌을 때 엄마가 유일하게 안 판 물건이야. 엄마, 우리 그 얘기 수없이 들었어요.
아니, 못 들었어. 제대로 들은 적 없어. 저는 그릇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시장에서 반찬을 팔았어. 손이 얼고 발이 트고 겨울엔 동상에 걸려도 일했어. 너 학교 보내려고. 알아요. 모르고 있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너는 엄마가 얼마나 무릎 꿇었는지 몰라. 빚쟁이들한테, 은행 사람들한테, 너 학교 선생님들한테. 엄마가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 제발 내 아들만은 정상적으로 키우게 해달라고. 태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버텼어. 그리고 빚을 다 갚았어. 그리고 또 10년을 일해서 빌딩을 샀어. 너 의대 보낼 돈, 내가 결혼할 돈, 내가 병원 차릴 돈. 다 그렇게 모은 거야.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너희는 그걸 훔쳐갔어. 단 한 번의 사과도 고민도 없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제 선택해. 2가지 중 하나. 선택이요? 하나. 이정훈이랑 짜고 한 일 전부 자백해. 경찰에 가서 진술하고 빌딩 소유권도 원래대로 돌려놓고. 그럼 엄마가 고소 취하해 줄게. 태민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둘. 지금 이대로 버텨봐. 그럼 엄마가 이 녹음 파일 경찰에 제출할 거고 너희는 사기죄로 감옥 갈 거야. 의사 면허는 당연히 박탈되고. 수연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그게 협박이에요? 협박이 아니라 선택권을 주는 거야. 이건 불공평해요. 저희만 손해보잖아요. 불공평해?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니? 저는 비웃었습니다. 내 재산 훔쳐가고 나를 집에서 쫓아내고 거지로 만들어 놓고 너희만 손해본다고? 수연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민이가 일어났어요. 엄마, 시간 좀 주세요. 생각할 시간. 이틀. 그때까지 결정 안 하면 엄마가 경찰서 갈 거야. 엄마, 나가. 이제 볼 것도 없어. 태민이와 수연이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그릇을 안고 울었어요. 이겼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되찾았지만 아들은 이미 떠나버렸으니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태민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내일 오전에 경찰서 갈게요. 자백하겠습니다. 알았어. 엄마,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 태민이와 수연이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정훈도 소환됐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공모 사기, 문서 위조, 횡령. 형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한정숙 씨, 고소 취하하시겠습니까? 저는 태민이를 바라봤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취하하겠습니다. 아들만요. 나머지 2사람은 처벌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태민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 마. 이제 우리 남이야. 엄마, 제발. 나가. 태민이는 결국 나갔습니다. 며칠 후 빌딩 소유권이 제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이정훈은 사기죄로 구속됐고 수연이도 기소됐어요. 태민이는 고소가 취하돼서 처벌받지 않았지만 병원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다시 빌딩으로 돌아왔어요. 오래전 제가 살던 그 집으로. 하지만 집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없으니까요. 어느 날 태민이가 집 앞에 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엄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갈 데 없으면 수연이한테 가. 수연이는 이혼하겠대요. 그럼 어디든 가. 내 알 바 아니야. 엄마, 제발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들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하지만 문은 열지 않았어요. 태민아,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엄마. 근데 미워할 수도 없어. 그게 제일 괴로워. 저는 문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타나지 마. 엄마가 무너질 것 같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아들이 떠났어요. 저는 그날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승리는 언제나 쓰라린 법입니다.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 윤수연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피고 이정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부동산 소유권은 원고 한정숙에게 반환하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자료 5천만 원을 지불할 것을 명한다. 저는 이겼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승리의 기쁨이 없었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수연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만족하세요? 이제 너한테 할 말 없어. 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 망가졌어요. 내가 먼저 내 인생을 망가뜨렸잖아. 수연이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그래요. 이제 어머니는 빌딩도 되찾고 돈도 되찾았죠. 근데 가족은요? 아드님은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결국 혼자 남으실 거예요. 수연이는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빌딩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검은 그릇을 꺼냈습니다. 금이 가고 깨진 흔적도 있지만 여전히 제 손에 있었어요. 우리 둘만 남았네. 그릇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 박상우입니다. 태민이 병원 동료였던. 아, 네. 무슨 일로? 태민이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병원 문 닫고 나서 태민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요즘 술만 마시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그래서요? 한번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가 아들을 포기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 제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태민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태민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 하고 달려오던 아이. 아플 때 제 품에 안겨 울던 아이. 의대 합격하고 저를 안아주던 청년.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금 남은 건 저를 배신한 낯선 사람뿐.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태민이 친구였어요. 어머님, 태민이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뭐라고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급성 알코올 중독이래요.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느 병원입니까? 서울대병원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있어야 할까요? 결국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아직 제 안에 어머니가 남아 있었으니까. 병원 응급실. 태민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몸은 깡말라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어머니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간 수치도 높고 영양 상태도 매우 안 좋아요. 계속 이러시면 위험합니다. 저는 태민이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제 자랑이었던 아들. 이제는 폐인처럼 누워 있었어요. 태민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너 왜 이렇게 됐니? 미안해요, 엄마. 미안하다고 다니?
태민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병원도 망했고, 수연이도 떠났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하지. 내가 자초한 일이야. 알아요. 근데 엄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태민이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빼앗어요. 태민아,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엄마. 근데 죽는 것도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살아. 너 혼자 힘으로. 저는 일어섰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이제 엄마한테 기대지 마. 엄마. 저는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태민이가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한 달 후 태민이가 작은 의원에 취직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월급쟁이 의사가 된 거죠. 저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태민이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봉투를 열지 않았어요. 그냥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반년 후 또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열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빌딩에서 혼자 살았어요. 빌딩 임대료로 생활비는 충분했습니다. 돈도 있고 집도 있고 건강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문 앞에 소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택배였어요. 보낸 사람은 태민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새 그릇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그릇들. 그리고 쪽지 한 장.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그릇 샀어요. 비싸지 않아요. 제가 일해서 번 돈으로 샀어요. 받아주세요. 저는 그릇을 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았어요. 여전히 검은 그릇만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재산도 되찾았고 명예도 회복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했던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그날 밤 저는 검은 그릇을 안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한 게 뭐였지? 정의였을까요?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단지 인정받고 싶었던 걸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후회만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으니까요.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입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빌딩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이제 70이 됐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샜고 허리도 많이 굽었어요. 하지만 혼자 사는 데는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검은 그릇에 밥을 담아 먹고 낮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TV를 보다 잠이 들었어요. 조용한 삶이었습니다. 외로웠지만 평화로웠어요. 태민이는 가끔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여전히 열지 않았어요. 하지만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서랍 가득 쌓인 편지들. 모두 태민이가 보낸 것들이었죠. 어느 날 문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낯선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6살쯤 돼 보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너는 누구니? 저는 강지우예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태민이가 나타났어요. 엄마.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너 어떻게 여길?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제 딸 지우예요. 딸이라고? 네. 재혼했어요. 2년 전에. 태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작은 의원에서 일하고 아내랑 지우랑 셋이서 소박하게 살아요.
저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빠가 할머니 사진 보여줬어요. 그래, 할머니 예뻐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들어올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줄게. 네. 지우가 먼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태민이가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엄마, 저도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얼굴은 많이 여위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성숙해 보였어요. 들어와. 태민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았어요. 지우가 거실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사진 없어요? 사진? 네, 우리 집엔 사진이 많은데. 할머니 집엔 하나도 없어요. 아이의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벽에 사진 한 장 없었어요. 다 치워버렸으니까요. 할머니는 사진 싫어하거든. 왜요? 사진 찍으면 좋은데. 태민이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귀찮게 하지 마. 아니야, 괜찮아. 저는 과일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일을 검은 그릇에 옮겨 담았어요. 지우가 그릇을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그릇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 오래됐지. 근데 왜 써요? 새 거 사면 되잖아요. 저는 그릇을 쓰다듬었습니다. 이게 할머니한텐 제일 소중한 거거든. 왜요? 이 그릇이 할머니랑 같이 많은 일을 겪었거든. 힘들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항상 같이 있었어.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친구네요. 그래, 친구야. 태민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 그릇 아직도 쓰시는구나. 응. 이게 편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가 과일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랑 같이 살래요? 뭐라고? 우리 집에 방 하나 비었어요. 할머니 오시면 좋겠어요. 태민이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지우야, 그건. 엄마. 태민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에요. 엄마 모시고 싶어요.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여기가 편해. 엄마,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잖아요. 괜찮아. 익숙해. 엄마. 태민아.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너를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어. 솔직히 말하면. 태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 엄마. 그냥 시간이 필요해. 엄마도 너도. 저는 지우를 보며 웃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자주 데리고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매주 올게요. 그래, 매주 와. 태민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가봐. 아내가 기다리겠다. 태민이와 지우가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했어요. 검은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그릇처럼 제 인생도 금이 가고 깨졌지만 여전히 쓸 수 있구나. 그리고 깨진 틈으로 새로운 빛이 들어올 수도 있구나. 다음 주 지우가 정말로 왔습니다.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매주 토요일이 되면 작은 손이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저는 그 아이를 위해 밥을 짓고 과일을 깎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태민이도 가끔 같이 왔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행복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처럼 행복하진 않아. 그럼 슬퍼요? 슬프진 않아. 그냥 조용해. 조용한 게 좋아요? 응, 나이 들면 조용한 게 좋더라.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제가 할머니랑 놀아줄게요. 그럼 조용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와주면 할머니 집이 시끄러워지지. 시끄러운 게 좋아요? 응, 가끔은 좋아. 그날 저녁 모두가 떠나고 나서 저는 검은 그릇을 꺼내 상 위에 올렸습니다. 금이 가고 깨진 흔적도 있고 오래되어 빛도 바랬지만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저처럼 평생을 버텨온 이 그릇처럼 저도 버텨냈습니다. 가족을 잃고 재산을 빼앗기고 배신당하고 외로워도 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다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손주의 웃음으로, 아들의 작은 변화로, 그리고 제 아내 용서로. 검은 그릇의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깨지고 금이 가고 낡아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여전히 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다른 무언가를 담을 수 있다는 것. 저는 그릇을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제 인생에도.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 한마디 남겨주세요.